눈에 띄는 인재의 특별한 무엇, 매너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이 시작에 여러분들의 많은 생활들이 바뀌기도 하지만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고 공부를 계속 연속하고 계시면서 몇 가지 대인관계에 관련된, 그리고 사회 현상에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꽤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나는 언제 성공하나요?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요?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공, 내가 성공한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진짜 성공한 걸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많은 교육생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성공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이런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은요, 성공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또는 좋은 직업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면, 인간관계가 잘 된 사람,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그 일을 하면서 존경을 받는 사람, 좋은 직업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분들을 보고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은 즐겁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한테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쪽 면에서는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성공이라는 것은요, 일에서 또는 사람 간에 일어나는 그런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데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뭘까? 라고 우리는 주관적으로 생각했지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이런 결과를 도출했더라고요.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한 끝에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매너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게 무려 93%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7%는 내 일에 대한 능력, 역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바로 매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매너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요, 취업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펙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펙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셔서 이 능력을 펼쳐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고 성과를 이뤄야지 하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잘 한다고,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할지라도요, 가끔 인사고과에서 밀리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 인사고과와 관련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나는 성과가 높은데 왜?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팀워크가 저해되는 행동들을 자주 하는 사람, 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태도들이 불량한 사람들, 또는 직장 내에 매너가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더 몸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야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습관들을 우리는 처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곳에 일터에 가셔서 나의 행동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행동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마음을 얻는 신입사원들이 가질 수 있는 눈에 띄는
특별한 인재의 처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나를 타인에게 가장 좋은 인상으로 남길 수 있는 행동을 하나만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나의 인성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인성을 평가하는 도구 중에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인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인사만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아, 참 좋은 인성을 가졌구나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는 제가 한문으로 적어 왔어요. 한문으로 적어온 이유는요. 인사는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마땅히. 그리고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집 뽀삐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 뽀삐가 인사를 잘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나를 이뻐해 줄 사람이구나, 나의 보호자구나, 나에게 먹이를 줄 사람이구나를 확인하고 나의 동족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잘 계셨어요 라는 마음의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그리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들을 보고 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 오늘 몇 번 하셨나요? 배꼽에 손을 얹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식의 인사를 하시지 않으셨더라도요, 회사에 출근하시면서 집 식구들한테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인사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분께 그냥 조용히 고개만 까딱 한 것도요,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표현을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매너가 갖춰진, 그리고 인성이 갖춰진 사람들의 인사는요, 이 기본 조건을 잘 갖춘 거라고 하는데요. 인사의 기본 조건은 뭘까요? 먼저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요, 인사를 할 때 누가 먼저 하느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의 차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도요, 꼬마아이한테 또는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먼저 인사를 해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격을 높이 하시려면요, 내가 먼저 인사하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인사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인사 하나 안 하나 보자라고 그런 어른들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인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내 인격이 높다는 것을 뜻하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볼 때 평가하거나 인사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인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사의 원칙입니다. 인사는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인사가 아닙니다. 뭘까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인사를 하실 때 허공을 보고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는 인사를 하기 싫거나 아니면 되게 겸언쩍어서요, 천장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인사는 일단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의 기본 원칙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요, 가끔 우리는 인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안 합니까? 바쁠 때 안 합니다. 인사 안 할 때 가끔 있지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예의 바른 사람이라도 가끔은 인사를 빠뜨리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사 왜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3위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친분이 별로 없어서요. 제가 인사를 하면 누구세요? 할까봐 되게 민망할까봐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했는데요. 자, 친분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뭔가요?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시게 되면 없던 친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인사를 안 한 이유 두 번째 2위입니다. 인사를 안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래요. 방금 전에 친구랑 투닥투닥 싸우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교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내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네 기분까지 물어봐야 되니? 이거죠.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내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인데요. 내가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이 피드백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의 기분을 업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분들, 어떤 이유를 꼽으셨냐면요. 순간적인 시기를 놓쳐서 인사를 못 하셨대요. 자,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복도를 지나갑니다. 어떤 상사분이 계시는데요. 저 사람 누구지? 나 인사해야 되나? 아니야.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지나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지나갔어요. 몇 걸음 지나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인사해야만 했네 라고 하면서요 돌아서서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방금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서 그러는데요 한 번만 더 지나가 주세요 저 인사하려고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사의 적절한 시기는 그 사람이 나를 보냐 안 보냐 인사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를 평가하기 이전에요 보자마자 해버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인사는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회사에서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둔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인사를 한 사람, 즉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했더니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12명 중에 9명이 나를 도와줬대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니 12명 중에 9명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인사를 함으로써 친분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를 함으로 해서 내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약간의 어려움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속한 우리 팀에게만 열심히 인사를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다음 달에 그 다음 해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 미리 인사로 안면을 트고 친분을 쌓아놓는 거라면 내가 조금 더 수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를 할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인사를 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먼저 인사를 하실 때 민망해서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쳐다보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인사의 주의사항 첫 번째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반드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시라는 거. 말을 하지 않더라도 허리를 숙이지 않더라도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인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마주쳐 주시라는 거. 두 번째, 조금 더 정중하게 보이고 싶습니다 한다면요. 발이 허공에 떨어지지 않게, 즉 걸어가는 도중에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도중이라도 반드시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잠깐 서서 인사를 해 주시라는 것. 그래야만 조금 더 정중한 인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 드리자면요. 인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여주시는 호칭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제가 호칭에 관련된 매너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조금 더 특별한 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먼저 인사하려고 했는데요. 저분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되나? 인사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인사의 응대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의 응대법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해주시면 눈을 마주치면서 받아주셔야죠. 눈 마주치고 잠깐 서서 그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근데 이때 나는 인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냥 내 인사,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안녕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안녕하세요 해주셨으니까 네 라고 받아주신 다음에 내 인사 하셔야 돼요. 자, 인사의 응대법,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를 드리자면요. 덧붙이는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또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인사 응대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사 이외에 사회생활을 할 때 쓰여지는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너라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거예요 하시지만 이게 아니라 학교 이외의 공간, 즉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쓰여지는 많은 매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매너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요. 예의가 이런 거야 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몇 개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매너 있는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이 이야기 안에서 이거는 굿 매너예요. 이거는 배드 매너입니다. 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긴 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 직원 씨 땡땡땡에서 근무한 지 벌써 2년째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은 고객사를 방문해서 땡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입니다. 수트로 깔끔함을 강조하고 여자친구에게 받은 선물 큐빅이 박혀있는 넥타이로 멋을 낸 나직원 씨. 고객사를 방문해야 하니 명함도 잘 준비해서 지갑에 넣고 프레젠테이션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 서류 가방에 넣고 당당히 나갑니다. 고객사의 김책임 과장과는 전화로는 인사를 나눴지만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오늘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일단 현장에서 부딪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약속한 2시보다 30분 일찍 고객사에 도착한 나직원 씨.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김책임 과장을 만나기 위해 고객사 로비에 들어서서 김책임 과장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아주는 김책임 과장과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하고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즉시 명함 지갑에 넣어 잘 보관한다. 까지. 지금부터 잘한 매너, 굿 매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다 잘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안 돼요. 자, 가장 먼저 잘한 거 위에서부터 제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고객사를 방문하니까 수트를 입었어요. 정장을 입으셨대요. 잘한 매너죠. 자, 두 번째, 잘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꼼꼼히 챙겨 서류 가방에 넣고예요.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을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료를 서류 가방에 넣은 것을 참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세 번째 잘한 매너, 굿 매너는요. 여기 있습니다. 벌써 찾으셨죠? 약속한 2시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대요. 여유를 갖고 도착한 거 아주 굿 매너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굿 매너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배드 매너입니다. 자, 이제 빨간색 줄로 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자친구가 준 큐빅 박혀 있는 넥타이는 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큐빅 박힌 넥타이는 그냥 선호하는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첫 번째 어딨나요? 여기 있습니다. 명함도 잘 준비해서 지갑에 넣고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명함은 절대 돈과 함께 지갑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명함 지갑을 따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명함 지갑이 없다고 하면 남자분들은 수트에 주머니, 안주머니에 넣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명함 지갑 들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 배드 매너는요. 네.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프레젠테이션은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의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의견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누가 올지에 대한 대상자의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자, 그 다음 배드 매너는요, 여기 있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고객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꽤 잘못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쉽게 찾으셨다면 그 다음은요. 배드 매너는요. 김책임 과장 사무실로 올라간 게 잘못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층에서 기다리나요? 아닙니다. 고객사에 도착해서 김책임 과장님 사무실로 바로 올라간 게 잘못된 이유는 바로 30분이나 일찍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면 미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김채균 과장님, 제가 미리 도착했는데 먼저 올라가서 뵐까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시간 맞춰서 올라갈까요? 라고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아놨는데요. 친구가 먼저 와서 집 앞에 와서 야, 나 왔는데 빨리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한 것은 맞지만 내가 도착한 시간이 약속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왔다는 전화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거나 기다렸다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매너입니다. 자, 그 다음 잘못된 매너는요.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한 겁니다. 자, 악수는요. 우리 서양 예절이라서 원칙적으로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 버릇없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으로 받쳐서 악수를 하긴 하지만 악수는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즉시 명함 지갑에 넣어 보관한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그래서 읽어보셨지만 김채균 과장과도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명함을 교환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기 전까지 명함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까운 곳에 두시고 자꾸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명함 지갑에 쏙 넣어버리는 것도 배드 매너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즈니스 상황, 즉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지켜져야 되는 매너 몇 가지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악수에 관련된 매너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사입니다 한다면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인사 후에 우리는 악수를 하게 되는데요. 악수는 꽤 스킨십을 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너를 잘 지켜주시지 않으면 매너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딱 좋은 그런 항목들입니다. 자, 악수는 손을 잡고 흔드는 2, 3초간의 아주 짧은 스킨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악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세계에서 배드 매너로 꾸준히 알려온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이분은요, 악수 매너가 꽝이라는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들어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악수 매너를 가지고 세계의 이름을 떨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 봐도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과 왼쪽에 계시는 분이 상하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예상이 되시죠. 내가 잘 봐줄게, 나는 네 형아야, 뭐 이런 뜻으로 표정까지 같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악수 매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앉아 계시면서 악수를 하는 것도 악수를 한 손 위에 내 손을 폭에 얹은 것은요, 꼼짝마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수 매너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났어요. 또 여기 아주 어린
대통령이셨죠. 자, 이 두 분께서 만남을 성사시키고 나서는 사실은 좋은 그 뜻으로 만난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첫 악수를 하는데요. 사진에 보여지진 않지만 두 손을 너무 꽉 쥐었어요. 서로의 힘을 자랑하려고 해서 이 악수가 거의 10초 가까이 연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여지진 않지만 서로의 손이 빨개질 정도로 꽉 쥐셨다는 거, 이런 악수는 비매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 악수 한번 하실까요? 라고 기자들이 요청을 했는데 서로 악수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을 응시하거나 손을 내려버리는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임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 두 분께서 만나는 자리가 성사되니까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어떤 매너를 보여줄까, 혹시 너무 꽉 잡지는 않을까, 힘을 자랑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을 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연구 끝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응대하겠습니다라는 준비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악수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어깨에 반대편에 손을 얹었어요. 오,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도 너 잡을 수 있어 라는 뜻으로요. 팔꿈치에 살짝 손을 얹으셨어요. 서로 그만큼의 권력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수는요, 아주 짧은 순간의 스킨십이지만 외교가 될 정도의 큰 매너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악수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팔꿈치가 펴질 정도의 거리에 서서 손을 포개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두 손을 맞잡는 게 아니라 한 손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고 나머지 한 손은 내 배나 팔꿈치 위에 두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악수를 하실 때는 너무 오랫동안 손을 흔든다거나 잡아당긴다거나 민다거나 하는 이런 악수를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수는요, 사람들과의 첫 매너이기도 하지만요, 스킨십이라서 남녀 간에 악수를 하는 경우에는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악수는 외국에서 온 매너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누가 먼저 청하느냐가 꽤 중요한 순서인데요. 매너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매너의 우선순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여성분 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는 악수를 청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는 초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급자 이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상급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때 악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힘을 놓고 그냥 내 손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계시면 안 되고요. 손을 적당한 힘을 주어서 2, 3초 정도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수를 하실 때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 악수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악수를 한 다음에 다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반가움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수의 첫 번째 매너였습니다. 악수 매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내 손에 힘을 너무 놔서 죽은 생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손끝만 잡는 소심한 악수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에서 내리꽂는 What's up man 하는 이런 악수도 매너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즉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요. 악수를 한 다음에 하는 중요한 매너, 명함 매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이라는 것은 나를 알릴 수 있는, 나의 직급과 직업, 직무를 알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직업을 시작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는데요. 명함을 교환할 때는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은요,
반드시 일어서서 두 손으로 건네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앉아있던 상황에 명함을 교환하려고 일어납니까?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앉아있다가도 명함을 교환할 타이밍이 오면 서로 일어서서 주고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함을 누가 먼저 내밀어야 하나 고민되실 거예요. 명함도 또한 외국에서 온 매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명함을 주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요. 명함은 받으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은 사람이 바로 매너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장님과 직급이 낮은 신입사원이 명함을 주고받는다 할 때는 신입사원이 명함을 사장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매너의 우선순위는 직급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직급에 상관없이 만난다고 하면 남성이 여성에게 명함을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또 하나 명함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명함에 있는 글씨 방향을 잘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명함이라도 볼 때 돌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글씨를 돌려서 명함을 드립니다. 자, 현대사회는 꽤 바쁩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받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으로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의 손이 엉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일어서서 상급자에게 드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맞교환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 때는 반드시 글씨가 상대방을 향할 수 있도록 돌려서 드리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생활 이외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사람들의 사무직에 대한 오피스 매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직업도 있지만요. 같은 공간에서 매일 같은 분들과 만나야 되는 사무직의 경우 또 지켜야 할 매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 호칭 매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호칭 매너는 땡땡땡님이라고 뒷편에 님자를 붙이는 건데요. 호칭은 그 사람의 존경심을 담아서 불러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직위를 붙여서 님자를 붙이는 거, 김 부장님, 조 실장님, 팀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성을 모르실 경우에는 반드시 직위 뒤에 님자만 붙여주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요. 직급과 직책 중 직책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가끔 직책과 직급을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급은 과장이면서 직책은 팀장이다. 그러면 직책으로 불러드린다는 거, 팀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고요. 상급자에 대한 호칭의 네 번째는요. 내 이야기를 할 때 상급자에 갔을 때 저 또는 저의 직위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주임입니다. 저는 이 과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 상급자에 대한 호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상급자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붙이고 문서에는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장실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사장님실이 아닙니다. 자, 안 과장님이 하신답니다가 아니라 안 과장이 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급자 또는 동급자를 불러줄 때는요. 야가 아니라 이주임 또는 김대리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하급자, 동급자를 불러줄 때 초면이거나 처음 만났는데 나와 동급이다 라고 하면 뒤에 님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상사에 대해 더 높은 윗사람에게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나와 가장 높은 상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계시는 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뒤에 님자를 붙이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사장님,
김 부장님께서 이거 하십니다 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깨서라는 것은요, 깨서는요, 원칙상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신 분께 중간 직급을 가지신 분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님 또는 앞에 붙여주시는 직급과 같이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일 수도 있는 전화 매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전화 받는 일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다들 자신의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전화벨이 울리면 가장 한가한 사람이 그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요, 전화는 우리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거라서 우리 회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회사에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먼저 평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좋다, 나쁜 곳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화는 충분히 잘 알고 적절히 응대할 수 있는 분이 전화를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를 받을 때 원칙들이 있어요. 자, 전화는요, 무조건, 바쁜 사람이 합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까워서 또는 찾아올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전화는 신속하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신속하게 받는다는 것은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3번 이내에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업무를 물어보거나 해결을 원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게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 것도 신속에 들어갑니다. 전화응대의 3원칙 중에 2번째는요, 정확하게 받아주시는 건데요. 전화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라서요, 상대방이 나의 표정이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소리에 충분히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바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숫자를 이야기하거나 장소를 이야기하거나 하실 때는 또박또박 천천히 끊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온 전화가 아니라서 메모를 남겨드릴 때도 충분하게 내용을 담아서 메모를 남겨드려야 되겠습니다. 3번째 전화응대의 3원칙은요, 친절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응대라서 목소리에 그 사람에게 존경심과 친절을 담아 주셔야 되는데요. 존경어를 쓰는 것을 포함해서 인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화는 신속, 정확, 친절하게 받아주세요 인데요. 혹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내 책상에 있는 전화로 내 전화는 몇 통화나 올까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누구 바꿔주세요, 어떤 일을 담당은 누구십니까? 이런 전화를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메모를 남겨드립니다. 이걸 보고 전원 메모라고 하는데요. 전화의 말씀의 메모이죠. 그런데 이 전원 메모는요,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메모장으로 확인 결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높은 매너가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신입사원으로서 상급자에 대한 전화를 대신 받았을 때 전원 메모장을 보고 그 사람의 매너 수치를 평가한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전원 메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했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말씀 남겨드릴까요? 메모 남겨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때 메모에는 무엇을 남겨드려야 할까요? 자, 대부분 몇 시에 누구한테 전화 왔습니다 라고만 메모를 남겨서 그분의 책상에 메모지를 탁 붙여주고 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이 메모지를 나중에 봤을 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원 메모에는 무엇을 남겨드려야 할까요? 일단 전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써야겠죠. 그리고 왜 전화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연락처를 남겨주셨다면 또박또박 숫자로 써 주셔야 될 거고요. 또 여기에 적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메모지를 해당
두 분께 책상에 올려놨어요. 지나다니다가 메모지가 휙 날아가서 다른 분의 책상에 가면요,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또는 이 메모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원 메모의 모범사항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 포스트잇을 보시면요, 홍길동 과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누가요? 삼성전자의 이몽룡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네요. 왜요? 내일 2시에 미팅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전화 통화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메모에 전화번호까지 남겨드렸어요. 그 아래에 뭐가 있나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전화 받은 사람이 있네요. 요 6가지가 전원 메모의 필수 사항입니다. 다시요. 이 메모지를 받으셔야 될 분, 그리고 전화를 하신 분, 그리고 용건, 연락처, 그리고 전화를 받은 시간, 전화를 받은 사람까지 해서 요 6가지가 충분 조건이 돼야지만 전원 메모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매너 수치를 쑥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분과 동료들과의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에 대한 대화 매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또는 한 끗 차이로 다른 뜻을 전달하거나 다른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대화만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없겠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회초년생들은요, 말을 하는 기회보다는 들을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화의 매너의 첫 번째는요, 잘 듣는 것, 경청입니다. 말하는 기술보다는 듣는 기술을 익히라 라는 뜻이겠죠. 자, 말하는 기술 이외에 듣는 기술은요,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내 맘대로 경청입니다. 내 맘대로 경청은 당신이 이야기하든 뭘 하든 난 상관없어요. 내 맘대로 할게요. 내 맘대로 듣겠습니다 라는 거죠. 안 해야 될 경청 사항이고요. 두 번째, 존재 경청인데요. 자, 말하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그 존재가 누군지만 기억하는 것을 보고 존재 경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의를 하시러 오신 분이요, 제가 아니라 더 유명하신 대통령이 오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귀담아 잘 들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말씀하시겠죠. 나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오셨어. 그러면 집 식구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그래? 진짜? 뭐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몰라, 그냥 대통령이 오셨다니까 라고 해요. 이걸 보고 존재 경청이라고 합니다.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만 신경 쓰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경청은 바로 상대 중심의 경청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분위기이고 내가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고 상대 중심의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상대 중심의 경청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요. 말하는 데 있어서 반응을 자꾸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대 중심의 경청은요, 이걸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한문 아신가요? 꽤 어려운 한문이에요. 획순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한문 아니고요, 자주 쓰는 한문인데요. 어떤 글자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자, 이 글자는요, 들을 청자입니다. 청각,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자, 청자에는요, 몇 개의 한문이 담겨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들을 청자에는요, 먼저 귀 이자가 들어 있고요. 귀 이자 아래에는 왕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열십자, 그리고 열십자 아래는 눈목자가 누워 있지요. 그 아래는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무려 6가지의 한문이 조합된 들을 청자인데요. 듣는다는 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귀로 들어, 그런데 상대방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말로 들어라 라는 거지요. 그리고 10개의 눈을 가지래요. 눈 목자 있지요. 10개의 눈은 도대체 뭘까?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 제스처, 표정, 상황, 이 많은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봐가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몇 개예요? 하나다라는 거. 듣는다는 건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래 맞아 라는 마음이 하나라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가 잘 듣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경청이죠. 자, 경청하는 방법.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 가면서 듣는 건데요. 경청하는 방법은요, 눈 마주치는 것, 고개 끄덕이는 것과 더불어서 반응해 주는 것, 대답한다는 것, 그리고 모르는 거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거기에다가 메모하는 것까지 보여준다면 아, 내 말을 진짜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청하는 방법을 제가 제목만 바꿔보려고요. 지시받는 방법입니다. 자, 경청한다는 것은요, 지시받는 것과 같은데요. 우리는 사무실에서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가 있다면 그 앞에 서서 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합니다. 4시까지 하면 될까요? 내일까지 해오면 될까요?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메모하는 것까지 보여주신다면 굉장히 경청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상급자나 동급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라고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인재들의 언어 습관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등등의 쿠션 언어를 많이 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쿠션 언어를 다른 말로요. 매직 워드라고도 부릅니다. 매직 워드는 뭐냐? 쿠션 워드는 뭐냐면요. 나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쿠션을 좀 놓고 이야기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상처를 덜 받게 조금 덜 명령스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말 하나씩을 껴 넣는 건데요. 이런 말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말들을 붙여주시면요. 상대방에게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있는 분께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있는 종이 좀 가지고 와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 종이를 가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가지고는 가는데 이런 걸 왜 날 시켜? 라고 투덜투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요청사항을 드리면서 미안하지만 저쪽에 있는 종이 좀 가지고 와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불만사항이 별로 안 생길 거라는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쿠션 언어를 많이 쓸수록 상대방에게 나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법은요, 청유 언어인데요. 특별히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청유 언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고객님 잠시만 앉아 계시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 이걸 보고 청유 언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고가워하지 않게 명령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부드럽게 물어봐 주는 것을 보고 청유 언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 됩니다. 됐습니다. 라고 단호한 표현보다는요, 부드러운 표현을 좀 써주십시오 하는 건데요. 여기서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되게 해보겠다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 업무 아닌데요.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뭐뭐뭐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혹시 제가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요. 안 됩니다. 없습니다. 보다는요. 지금은 이게 불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뛰지 마, 먹지 마 보다는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을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이유는요, 부정어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료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가 나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정어를 이야기를 하는 뜻을 담고 있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을 얻는 사원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네티켓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니셔야 될 에티켓 중에서요, 네트워킹 상에 지켜져야 될 에티켓을 보고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하더라도요, 우리와 상대방의 사이에는 항상 컴퓨터가 있기 마련인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워낙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티켓, 즉 네트워크 상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매너를 업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티켓은 네티켓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지켜져야 될 여러 가지 에티켓을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네트워크 상에서 업무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요, 이메일로 주고받는 정보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첨부 파일만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메일을 보내실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목을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열어보면 아실 건데요, 하지만 열어보기 이전에 뭐에 관련된 문서인지,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를 제목으로 먼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목 보내고 끝인가요? 하는데요. 내용에 아주 간단한 인사말은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진짜 중요한 내용은 첨부 파일로 하되 그 내용에 아무 글씨 없이 냉무 쓰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내용에는 간략하게 안녕하십니까? 어디 어디에 누구누구입니다. 어떤 건으로 첨부 파일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단한 인사 멘트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내용이 길어지다 보면요,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다 보면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 문구를 메일의 위쪽에 써주시라는 거, 내용은 두 갈씩으로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때 메일을 보내실 때 우리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을 같이 써주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제목에 이렇게 써주십니다. 사장님 꼭 봐주세요. 물결무늬 2개, 요런 거요. 이런 이모티콘은요, 전문성이 떨어지게 보이고 그 사람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은 자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보내기를 누르기 바로 직전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첨부 파일은 잘 들어갔는지, 내용에 오타는 없는지, 받는 사람의 이메일은 정확한지를 잘 살펴주시고 이메일에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SNS를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SNS 뭘 제일 많이 쓰시나요? 예, 노란 창도 쓰시고요, 초록 창도 쓰시고요 하는데요. 이 SNS로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업무도 SNS로 보시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SNS를 보내는 것으로도 나의 매너를 채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SNS에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물어보면
단연코 여기에 나와 있는 귀여운 그림들입니다. 아주 신기하게도요, 우리 마음의 감정의 표현들을요, 이 아이들이 표정에서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어요. 길게 글을 적지 않더라도 그림 하나만 딱 보내도 상대방은 아하라고 알아보는데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문구로 SNS를 표현해 주셔야지만 내 기분과 정보와 모든 마음이 표현된다는 거. 자, 그러면 눈에 띄는 인재들의 SNS 처세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창이 하나 떴어요. 여기에 보내시는 분의 이름 한번 보면요, 부하 직원님이라고 저장을 해 놓으셨네요. 자, 부하 직원이 꽤 무서우신가 봐요. 자, 부하 직원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장주임, 오전에 보낸 보고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줘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장주임이란 분은 대답을 하시겠죠.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라는 표현이 진짜 많습니다. 넵, 네, 냉도 있고요. 자, 넵 무슨 뜻일까요? 넵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시간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전달하겠다는 넵, 네. 이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가 점점점점이 붙어 있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자, 네 점점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네? 알았다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라는 동의어가 있고요. 네 물결문이 2개 동의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떠세요? 자, 네 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거, 네, 유유 하는 거, 네 하는 것과요, 냉 하는 것과 다 다른 뜻이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자, 네 하고 물음표를 붙여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다 된 거 아니었어? 또 해?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네 뒤에 유유 붙어 있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기 싫은데, 바쁜데 라는 표현이에요. 네 하는 것은요, 까먹었네 라는 뜻일 거고요. 냉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알겠어요 라고만 답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냉 이런 표현들보다 우리의 처세는 어때야 되느냐? 가장 매너 있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눈에 띄는 인재들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느냐? 네, 팀장님, 오늘 퇴근 전까지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으로 보내주시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를 표현하고 나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네티켓이었습니다. 마음을 얻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시간은 크지는 않습니다. 첫 3초, 특별한 인재들의 3초는 무엇이 갖춰져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오감이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이 오감을 다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오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시선입니다. 시각이에요. 시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평가하고 오해하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3초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이 사람과의 대화가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대화가 편해지면 관계가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모든 대인관계의 시작은 시선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자, 처음에 사람을 봤을 때 3초 동안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훑어보는데도 늦는 사람은 10초가 걸릴 텐데요. 어떤 분은 보자마자 누군가를 딱딱딱 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초 동안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3초 동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첫 번째, 용모 복장 상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나가실 때 무슨 옷을 입으신가요? 그냥 예쁜 옷, 멋있는 옷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곳에 잘 어울리는 옷을 입으실 텐데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복을 입고 출근을 하나가 참 궁금해한다고 하는데요. 자, 용모 복장 상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난 지 3초 안에 이루어지는 첫 인사인데요. 이 첫 인사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어떤 표정이었냐, 어떤 아이 컨택이 되었느냐까지가 우리가 3초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초 동안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지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정신적 이미지입니다. 정신적 이미지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상상하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님, 목사님, 수녀님 이런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격이 온유할 것이다, 아니면 꽤 너그러울 거다라고 상상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신입사원이라면 이럴 거야 라는 이미지가 선배들 그리고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이러겠지라고 머릿속에 미리 넣고 있는 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상에 적합하다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을 벗어나면 아닌데? 라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정신적 이미지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로 대변될 수 있지만요. 보여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정신적 이미지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바로 이미지죠 라고 알고 계시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시각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시각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키가 크냐 작냐, 피부가 하얗냐, 머리가 길어, 남자야 여자야, 뚱뚱해, 이런 거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요. 시각적 이미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추운 겨울에요. 신호등 앞에 어떤 남자분이 서 계십니다. 추운 겨울에 눈발이 날리는데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으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추우셨는지 오리털 파카를 이만큼 부풀려서 입으셨어요. 모자를 눌러 썼는데 모자에 좀 꾸질꾸질한 냄새가 날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을 바라보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남자분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과 성향을 어떻게 상상하실까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직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왜 이 시간에 저런 차림으로 나왔지? 라고 오해를 하시면서 아마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딱 요 분은요, 누구셨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24시간 근무를 끝내고 너무 배고파서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쉬러 들어가시려는 그 포즈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는 시각적인, 즉 보여지는 이미지만으로 그 사람을 꽤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고 가르마는 이쪽이 나은가? 이렇게 화장하면 더 좋으려나? 이 머리를 하면 어떻게 보일 건지 고민을 하시죠. 이게 바로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내가 보는 내 모습과 상대방이 보는 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큰 관건이라는 거. 자, 시각적 이미지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요, 키, 몸무게, 그리고 제스처, 표정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는지, 이 모든 게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 이미지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행동적 이미지를 설명드립니다. 행동적 이미지는 다른 말로요, 사회적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오해를 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졌으니까요. 자, 행동적 이미지는요,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주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포함이 되고요. 눈을 얼마나 자주 마주치는지,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표현 동작들이 어떤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행동적 이미지에 들어가는데요. 행동적 이미지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조금 오래된 연예인이긴 한데요. 낸시랭이라는 사람 아신가요? 예, 처음에 나올 때요, 어깨에다가 고양이를 들쳐매고 나왔더라고요. 자, 낸시랭이라는 사람이 TV에 막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나라 말이 서툰 것 같기도 한데 옷은 특이하게 입고 나오고 말은 굉장히 거침없이 하는데 고양이는 왜 어깨에 메고 왔을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동안 TV를 틀면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몇 년 후에 낸시랭이 TV에서 종족을 감춘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안 나왔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지금보다 댓글이 덜 유행할 때였는데요. 낸시랭의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낸시랭이 하얀 바지를 입고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고 가방을 메고 지나가는데요. 옷은 아주 밝게 입었는데 표정이 거의 울음을 곧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아래에 댓글을 보자 하니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욕설이 달려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예전부터 이상한 사진 찍는 해경예술 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 미친 X.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낸시랭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단 말이에요. 왜냐? 그 사진이 어디 있었느냐가 문제였어요. 낸시랭의 사진 바로 앞에는요, 송강호라는 영화배우가 검정색 정장을 입었고요. 낸시랭 사진 바로 다음에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검정색 정장을 얌전히 차려입고 침울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진이었어요. 바로 장례식장의 조문의 행렬 사진이었는데 낸시랭 혼자 표정만 슬프고요. 옷을 아주 너무 밝게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래에다가 예의 없어. 예. 개념 없어 라고 욕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만약에 낸시랭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모범적인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사람이었다면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바빴나? 예. 맞아요. 낸시랭은 바빴어요. 그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친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장례식장에 가보고 싶은 마음에 옷을 갈아입지 않고 갔는데요. 그러면 이거 시각적 이미지인데요. 옷을 잘못 입었잖아요 하는데 사람들은 옷을 잘못 입었다는 이야기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전부터 이상한 행동할 때부터 알아봤어 라는 이 사람의 모든 행동까지 싸잡아서 안 좋은 매너로 치부했다는 거죠. 즉 평소에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행동을 할 때는 TOP 법칙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편안한 차림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행동해도 되지만요. 회사에 갔을 때는 편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 시간이다. 그 장소이다를 잘 고려해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려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행동에는요,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매너가 들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도 모든 행동에 들어 있고요. 선배, 후배, 동급자, 그리고 고객과의 행동에서도 나는
내 이미지를 결정하는 행동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곳은 어떤 곳이며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입사원의 이미지 조금 더 단단하게 굳히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어법을 구사해서 이야기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회사에 가서 매너 교육을 하게 되다 보면요, 3년, 4년 이상 된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난 이런 신입사원 들어오면 정말 한심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꼰대여서? 아닙니다. 정말로 신입사원들이 필요 이상의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선배들은 후배를 볼 때, 선배들은 신입사원을 볼 때 이럴 때 정말 한심하다. 4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이야, 놀이야, 놀러 왔어, 일하러 왔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신입사원 여러분들은요, 아직 나의 업무 능력이 특출하다 보지 않다 보니까 가끔은 시간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시간이 남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으면요, 구석에 숨어서 게임을 한다든가 휴대폰을 만지작 한다든가 하는 놀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보는 선배들의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놀러 온 곳이야? 일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배님들의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요, 나의 상황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일하러 온 자리에서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겠죠. 두 번째, 난 이런 후배 정말 한심해. 두 번째는요, 지각입니다. 자, 저 지각 안 했어요. 진짜 1분밖에 안 늦었어요. 2분밖에 안 늦었어요 하는데요. 1분 늦어도 지각, 2분 늦어도 지각입니다. 1분 늦는다는 것은 1분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나의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보고하는 거요. 자, 선배님들은요, 직급이 낮은 하급자에게 뭔가의 업무를 줬을 때 이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만 궁금한 게 아니라 과정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내일 오후 4시까지 이것 좀 해줘 라고 지령을 받았다면요, 오후 4시, 그 다음날 오후 4시가 돼서 결과물만 갖다 드릴 게 아니라 날개 지시를 내려주셨던 분에게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선배님, 오늘 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라고 확인하신다거나, 아니면 저 내일 아침 되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시키실 건 없으신가요? 라고 중간에 보고해 주시는 이 매너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만 있냐? 자, 신입사원들은요, 시야의 폭이 좁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집중하는 표정을 보인다는 뜻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뭔가의 지시를 받으면 하기 싫은데 하는 지겨운 얼굴 표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의 표정은 나의 적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시작이기도 하고 늘 웃는 모습으로 선배님들과 동료 간의 관계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일경험 드림 청년 여러분, 벌써 7기를 맞이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덕분으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것들의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경험도 아주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일터에서 중요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험들이 나중에 진짜 사회생활을 하시게 될 때 얼마나 나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올까요? 짧은 시간이지만요,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쏙쏙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과정들이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에 더 힘을 드리고자 더 애쓰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